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높은 결혼 비용인데요. 여기에 일부 웨딩 업체들의 갑질까지 더해지면서 예비 부부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웨딩 업계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배우 고 김세론 씨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주 뉴스픽 시간에는 고 김세론 씨 사건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꿈꾸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혼 비용 때문인데요. 웨딩홀 대관비와 식대,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과도한 추가 비용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결혼. 희망찬 미래만을 꿈꾸기에도 부족한 시간. 그러나 이내 높은 현실의 벽이 예비 부부들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결혼 비용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2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른 평균 결혼비용은 3억 6,173만 원. 이 가운데 주택자금이 3억 408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택자금을 제외한 비용은 모두 5,765만 원. 이 중 예식장과 웨딩 패키지 등 예식 비용이 1,842만 원, 신혼여행은 96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단이나 혼수를 제외하더라도 결혼을 치르는 돈만 3천만 원에 달하는 겁니다. 3천, 4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대만 계속 올라가는 것 같기는. 만약 호텔이 아니라 일반 결혼식장에서 한다면 그래도 4천, 5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또 식대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대랑 이런 거 부대 비용 생각하면 최소 4천에서 5천 이상 필요할 것 같아요. 이는 팬데믹 후 결혼식 수요에 비해 예식장 수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19 당시 결혼이 줄어들면서 많은 예식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때 살아남은 예식장들의 비용이 크게 오른 겁니다. 여기에 최근 고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웨딩플레이션까지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일단 금액적인 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의 워낙 니즈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5천이요. 비슷하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집을 사서 시작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자가를 마련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집안 행사라고 불리는 결혼식을 무작정 건너뛰기도 어려운 상황.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결혼 비용을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 부부들을 울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 비용은 그야말로 깜깜이 구조.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등을 통해 견적이 비밀리에 공유되는가 하면 직접 예식장에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아야지만 정확한 가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불한 가격이 적당한지 평균 가격은 얼마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발품을 파는 만큼 정보를 얻기 때문에 없는 시간을 쪼개 연차까지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미 결혼한 친구들한테 정보를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정보를 얻고 싶어도 막 다들 약간 그런 수치 비밀화된 그런 파일 같은 거를 소유해가지고 그런 거를 공유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서 그런 데 있어서 정보 얻기가 조금 불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콜이나 이런 데에도 식비나 이런 거 같은 거를 바로 이게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약한 사람들한테 건너서 듣거나 아니면 플래너를 통해서 아름아름 듣거나 이런 거밖에 없기는 해서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보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격표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저도 먼저 결혼한 친구한테 이제 물어서 찾아보거나 인터넷 뭐 카페 같은데 그런 결혼 준비하는 카페에서 뭐 정보 교환하거나 그런 식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뭐 어떤 플래너를 또 만나느냐, 뭐 어떤 플래너는 뭐 어떤 가격에서 강점이 있고 또 어떤 플래너는 또 다른 데서 뭐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다른데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한 명 컨택을 하면서 알아봐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좀 되게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과도한 추가 요금도 문제입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일컫는 스드메. 결혼 준비 시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항목이지만 그만큼 웨딩 갑질 행태도 심각합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사진 원본과 수정 비용을 따로 받고 웨딩 촬영 시 직원들을 위한 간식 준비는 관행이 됐습니다. 촬영을 도와주는 헬퍼 비용도 별도로 청구됩니다. 드레스 대여 시에는 사전에 입어보기 위한 비용을 내야 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드레스를 보고 싶으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사진 촬영은 금지되기 때문에 드레스를 고를 때는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예식이 이른 시간에 있을 경우 얼리 메이크업 추가 비용까지 붙습니다. 모두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인 필수 비용입니다. 이렇게 끝없는 추가금 폭탄을 맞다 보면 처음 안내받은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웨딩 산업에 있어서 일단은 뭔가 계속 부가 비용이 생기는 저희 흔히 말하는 계속 플러스 비용이라고 하는데 계속 추가 뭐 추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금이 계속 붙고 추가금이 붙지 않고 기본으로만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추가를 하다 보면 예산이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생각해서 결혼 준비 중 여러 변수로 일정을 변경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소위 노쇼, 먹튀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예비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갑자기 파업을 한다던가 그래서 갑자기 막 예약 다 해놨는데 갑자기 안 된다. 갑자기 뭐 근데 또 갑자기 알아보려고 하면 이게 또 찾기가 또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럴 때 보상 절차 이런 게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갖춰줘야 된다. 정부는 예비부부의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드메 정찰제 등을 도입해 높은 결혼 비용과 불투명한 정보로 인한 웨딩 갑질 피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추가금, 위약금 세부 기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주요 업체와 자율 가격 공개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 1월부터 공정위 누리집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결혼 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대관료 같은 기본적인 품목부터 스드메 세부 선택 항목까지 다양하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표준 약관을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결혼 서비스법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우려도 여전합니다. 아직 참여업체가 많지 않고 일부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가격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공개 정책 적용 대상이 결혼식장과 결혼준비 대행업체, 이들과 계약을 맺은 스드메 업체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스마트폰 스냅 사진, 축가, 연주 등 개별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반적인 결혼 서비스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심으로 결혼 서비스를 해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거를 체계화해서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는 좋은데 결혼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더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뭘 원하는지 하는 어떤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한 정보와 뭐 트렌드를 분석해서 제공을 한다 해도 그게 맞는지 감시 같은 거를 잘해서 그 법이 잘 진행되는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출발 결혼.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눈물로 얼룩지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혜림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온 기자와 관련 내용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실제로 결혼에 드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결혼 비용은 정말 억소리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금융연구소의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평균 2억 63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재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은 평균 2억 2,541만 원이 소요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결혼 비용이 해마다 약 1,000만 원씩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네, 이 주택자금을 제외하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비중이 큰 주택자금을 제외하고도 결혼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많은데요. 예식장 대관료부터 식대,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또 신혼여행 등을 포함해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혼주 한복과 사회자, 청첩장, 결혼반지 등 부대 비용과 예물 예단까지 포함하면 5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웨딩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추세입니다. 네, 이 결혼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코로나19 시기에 적당한 가격대의 중소 예식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는데요. 반면 팬데믹 동안 결혼식을 미루다가 사회적 분위기가 회복되면서 결혼식을 하려는 예비 부부들은 늘어났습니다. 결혼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죠. 재료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고물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와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어서 결혼 비용을 과감히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금액이 한도 끝도 없죠. 누구는 그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하는 건데 이게 본인만 생각하면 충분히 작게 할 수도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또 해보니까 또 집안 대 집안의 행사인지라 또 마냥 당사자들만의 그걸로 안 되거든요. 기준을 잡고 규모를 정한다면 저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비싸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최근에 동료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식장 준비하는 데만 막 1,000만 원이 들고 스드메 하는 데도 막 2, 3천 들고 하는데 줄인다면 줄일 수 있어요. 이 높은 비용뿐 아니라 웨딩 업체들의 돈 없는 갑질 행태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1,332건, 2023년 1,50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불만 서비스 유형으로는 예식장과 스드메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스튜디오가 12.8%, 예식장과 드레스, 메이크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만 사항으로는 과도한 추가 금액 발생에 대한 불만이 21.4%로 가장 많았고 비싼 비용이 20.5%, 서비스 가격 미공개가 10.1%, 사전 고지 부족이 5.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깜깜이 결혼 비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얻거나 대면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정확한 가격을 알기가 어렵고 가격을 안내받고 계약해도 이후 추가금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비부부들은 보통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통해서 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개별 서비스 가격은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는다거나 추가 선택 항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종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추가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 계약금을 낸다고 하면요. 촬영 당일에 도와주는 헬퍼 비용은 현금으로 추가 결제해야 하고 촬영하면서 중간에 머리 모양을 바꾸려고 하면 헤어 변형 비용을 또 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은 후에도 전혀 수정되지 않은 원본 파일을 받거나 혹은 앨범으로 제작할 때 수십만 원의 추가금이 붙기도 합니다. 드레스와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레스를 고르려면 당연히 입어봐야 하는데 이 입어보는 비용, 즉 피팅비를 내고요. 예식 시간이 11시나 12시 등 점심시간일 경우에는 아침 일찍 메이크업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리 스타트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기본금의 최대 50%에 달하는 추가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비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의리돼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웨딩업계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과도한 추가금 등 불투명한 가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올해 각 결혼 서비스와 관련한 가격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다만 가격을 공개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결혼준비 대행업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개별 결혼 서비스 업체, 예를 들면 스마트폰 스냅이나 사회자, 공연 등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대책이 나온 후에 일부 업체에서는 추가금으로 받던 선택 품목들을 기본 품목에 포함시켜서 아예 가격을 대폭 올리는 등 또 다른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도를 탄탄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과도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우 고 김세론 씨 사망과 관련한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세론 씨 유족 측은 최근 기자 출신 연예 유튜버 이진호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배우 김수현 씨와 소속사 골드 메달리스트에 대한 고소 또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고 김세론 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조나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김세론 씨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네, 고 김세론 씨는 지난 2월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처음 보도가 나왔을 당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활동이 중단된 김 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이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세론 씨의 유족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폭로하면서 상황이 완전 뒤바뀌었는데요. 유족은 김 씨가 생전 몸담고 있던 소속사 골드 메달리스트에게 6억 8천만 원 상당의 변제 압박을 받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배우 김수현 씨와의 과거 연애 사실도 언급됐는데요. 김수현 씨는 골드 메달리스트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유족 측은 김세론 씨가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 씨와 6년간 사귀어 왔고 음주운전 사건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김세론 씨에게 골드 메달리스트가 변제 압박을 가하고 김수현 씨도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네, 현재까지 주된 쟁점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의 연애 시기입니다. 앞서 유족은 김세론 씨가 2015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6년간 김수현 씨와 사귀어 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이라면 김세론 씨가 15살, 김수현 씨가 27살 때부터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반면 김수현 씨 측은 두 사람이 사귄 사실은 맞으나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사귀어 왔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대해 유족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의 연애를 입증하는 사진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물론 유족이 직접 공개한 사진은 두 사람의 연애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긴 했지만 김세론 씨가 미성년 시절에 촬영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 사귀고 있던 사실을 유족들이 알고 있었고 고인이 생전 일기장을 써왔기 때문에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김수현 씨에게 사실을 인정하고 당초 소속사를 통해 연애 자체를 부정했던 것 역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김세론 씨가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 씨와 사귀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와 별개로 김수현 씨가 법적 처벌을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형법상 주요 쟁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인데요. 교제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나이 이하의 미성년자와 가늠한 경우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2020년 5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미만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때문에 2020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돼 김수현 씨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다만 김세론 씨가 미성년이었을 때부터 교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유족 측이 김수현 씨를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네, 두 번째 쟁점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 쟁점은 김수현 씨의 소속사인 골드 메달리스트가 김세론 씨에게 6억 8천만 원 상당의 변제를 압박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유족 측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주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드 메달리스트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정면 반박했지만 입장문 속에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난 17일 새로운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희미했던 전말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 증명의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세론 씨와 골드 메달리스트는 2022년 12월 전속 계약이 해지됐는데요. 김세론 씨는 이후 언론을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5일 골드 메달리스트 측은 김세론 씨에게 음주운전 사건으로 드라마 사냥개들 촬영에 대한 피해 배상금 6억 8천여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김세론 씨는 4일 뒤인 3월 19일 김수현 씨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당장 7억 원을 갚으라고 하면 할 수 없다. 나 좀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김수현 씨와 골드 메달리스트 측과 연락이 닿지 않자 다시 5일 뒤인 3월 24일 새벽 김세론 씨가 과거 김수현 씨와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진을 업로드한 후에야 김세론 씨는 골드 메달리스트 측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유족들이 주장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세론 씨는 2024년 3월 24일 자신의 SNS에 김수현 씨와 찍은 사진을 올린 후 11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에 대해 골드 메달리스트는 김세론 씨에게 변제를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내용 증명은 회사가 배임죄에 걸릴 수 있어 형식적으로 보낸 것일 뿐 실제로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골드 메달리스트는 실제로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었으며 변제를 독촉한 사실도 없었다면서도 2024년 3월 26일 김세론 씨가 이 같은 설명을 듣고는 감사하다, 손해액과 변제 계획에 대해 협의하자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즉 회사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건데 김세론 씨가 갚겠다고 한 거죠. 물론 책임감에 갚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돌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이 가장 의문스러웠던 점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보이기도 한데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지난 17일 오전 유족 측이 김세론 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내용 증명을 발견한 건데요. 이는 생전 김세론 씨가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아 몰랐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골드 메달리스트가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차 내용 증명은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 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자신의 SNS에 문제의 사진을 올린 바로 다음 날, 즉 2024년 3월 25일에 보낸 것인데요. 내용은 골드 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한 대로 배임죄 우려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설명과 함께 채무 변제 방법과 시기 등에 있어 협의할 의사가 있다, 변제 일정을 제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변제를 받으려는 의사도 없었고 독촉한 사실도 없다는 골드 메달리스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받은 뒤 김세론 씨가 골드 메달리스트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감사하다, 손해액과 변제 일정을 협의하자고 한 것입니다. 2차 내용 증명에 대한 폭로가 나온 후 침묵을 이어온 골드 메달리스트 측은 다음 날인 18일 오후 다시 한번 입장문을 냈는데요. 앞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변제를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앞전 입장문과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세론 씨는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작품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겨우 생활비만 벌고 있는 상황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언젠가 변제해야 한다는 상황이 김세론 씨에게 심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것도 같습니다. 네, 마지막 쟁점은 무엇입니까?
네, 마지막 쟁점은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된 건입니다. 지난 17일 김세론 씨 유족이 연예 유튜버 이진호 씨를 고소한 건데요. 유족에 따르면 유튜버 이진호 씨는 4차례 이상 김세론 씨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김세론 씨가 1차 내용 증명을 받은 뒤 연락이 닿지 않은 골드 메달리스트와 접촉하기 위해 부득이 김수현 씨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일탈, 잡음, 친분 과시욕 등의 지적을 하거나 김세론 씨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진짜로 알바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세론 씨 아버지는 이에 대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집은 왜 엉망이냐고 묻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이진호 씨는 김세론 씨와 관련한 영상들은 이미 언론에 기사화가 된 후 추가적으로 취재를 통해 올린 것들이며 이 과정에서 김수현 씨와 골드 메달리스트 관계자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언론 역시 이진호 씨의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받아쓰는 행태로 문제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세론 씨는 이때마다 심하게 괴로워하며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족 측은 앞으로도 이진호 씨 외에 악의적 보도를 해왔던 언론 기자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도 이 사건을 소비하는 언론의 모습에서 여전히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고인의 명예 회복이라는 유족의 마지막 바람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재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빈틈을 노려 직원이 수십 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 5인 미만으로 만든 위장사업체가 전국적으로 14만 5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세와 근로자 인권 침해를 더는 두고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석대성 기자가 하은성 노무사를 만나 현장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은성 노무사라고 합니다. 이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실태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곳에 위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60평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60평짜리 건물을 뭐 30평은 A 기업, 30평은 B 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쪼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다 같은 사무실 하나가 계약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만 다른 이름으로 쓰고 그냥 사업자 등록만 내놓는 거예요. 실제로는 같이 하나로 움직이고. 근데 그런 경우에 각각의 고용보험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뭐 6명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3인 3인인데 실제로 6명이 하고 있으니까 5인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가 봐도 한 8명, 10명, 20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뭐 2-3명 나머지는 다 뭐 3.3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뭐 도급 계약자다 아니면 뭐 사업자다 사업소득자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실제로 고용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니 여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라고 하는 이제 사업소득자 위장형이 있고 뭐 그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위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좀 제보가 되고 있어요. 벌써 제가 3년 동안 3번째 사례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한 거는 전국적으로는 사실 수십 개 사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제 사내벤처 뭐 TFT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사내에 뭔가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규 사업팀 이렇게 움직였던 거를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내에서 뭔가 그렇게 좀 프로젝트성, 특히 이제 성패가 갈려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다.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내가 또 밀려나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외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대기업이 직접 고용을 하면 해고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채용 공고나 아니면 실제 채용 과정은 대기업이 관여하거나 아니면 직접 수행을 하면서 사업체만 따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체의 대표는 뭐 회사의 부사장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사과장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를 설정해 놓는데 심한 경우는 과장이 승진해서 바뀌면 여기 대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사업체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같은 팀으로 운영하던 거를 그런 식으로 분사기업, 뭐 계열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5인 미만으로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사람을 쓰다가 필요 없어지면 해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탈법적 행위가 이제
작은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재벌 그룹, 뭐 재계 52그룹, 대기업 이런 데서도 하고 있다라는 게 요새 가장 좀 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급증하는 그 주 원인이 좀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의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 위장할 유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5인 이상이면 거꾸로 지켜야 될 법들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인 미만으로 만들기만 하면 훨씬 더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 이후에 뭐 공휴일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5인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안 되고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5인 미만으로 위장만 하면 공휴일의 유급휴일도 안 줘도 돼. 중대재해처벌법도 안 지켜도 돼. 근로기준법 여러 핵심 조항 피할 수 있어. 너무 이익이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 10년 동안 이게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거의 한 4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정부 당국에서 이걸 제대로 잡지도 않고 걸려도 페널티가 없어.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데 누가 걸렸어요. 언론 보도도 됐어. 근데 그냥 원래 줘야 될 돈만 주고 끝났대. 야 그러면 안 하는 게 손해 아니야? 원래 줘야 될 돈 주는 건데 야 그럼 이건 무조건 안 하면 내가 경쟁해서 손해보는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사회 관행적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컨설팅 해주는 노무사들도 나오고 업체들도 나오고 아예 광고에다가 5인 미만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인건비 얼마 2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 뿌리고 다녀요 사업주들한테. 그러니까 거의 뭐 근로기준법이 우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위장 사업장이 늘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매년 1년도 빠짐없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이 아까도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위장 방식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피해 사례 좀 듣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는 방식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슈퍼를 하는데 슈퍼를 하다가 슈퍼가 너무 잘 돼. 다른데 슈퍼를 냈어요. 근데 여기서 채용한 사람을 여기가 갑자기 땜빵을 필요한데 새로 구하기가 싫으니까 야 너 저기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인데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만 있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는 과정에서 뭐 운영상의 어쩔 수 없는 그런 겹침 또는 이제 운영상의 실수, 뭐 인사 노무 관리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사업체들이 있는데 요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적발 사례들은 더 조직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설계된 사례들이 있어요. 예컨대 그 기업의 가치 사슬이라고 하죠. 과거에 이제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거에 빗대어서 뭐 수직적 분리, 수평적 분리. 그래서 원래 원자재만 하던 업체가 공격적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조만 하던 업체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직접 원자재를 하거나 이게 뭐 직업의 자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직업의 자유가 되려면 각각을 다 분리해서 운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섞어버리고 인사노무도 섞고 회계도 섞고 그다음에 여기서 승진하면 갑자기 여기 점장이 되고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을 하면서 이익은 이익대로 누리고 근데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게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일선에서도 노동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이 증언을 들으시면서 뭐 되게 충격적이었다던가 아니면 이런 개선이 좀 시급하다라고 느끼시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도 못하고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도 당하고 다툴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래 지켜져야 될 휴게 시간이라든지 뭐 급여 명세서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불만이 있어도 이거 괜히 말했다가 이거 몇만 원 뭐 받으려고 했다가 해고 당하면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 다 참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법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적용이 되어 있는 법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형해화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더 심각한 사례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근로시간에 그런 연장근로 제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일주일에 80시간, 90시간 일을 하면 그러니까 순수 근로시간만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은 당연한 거잖아요. 뭐 일주일에 6번 출근하는데 12시간씩 뭐 72시간 그다음에 7일 연속 출근하면 84시간 아니면 거기 연장 근무까지 해서 뭐 100시간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쥐어짤 수 있나? 라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특히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5인 미만 위장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그 법의 무법지대화가 되면 그로 인해서 얻는 사업주의 이익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랬을 때 다른 업체들도 야 다들 저렇게 하는데 내가 법을 지키면 손해 아니야?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비슷한 사례, 비슷한 유형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에서 자리 확보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의원실이 받는 자료를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못 받는다? 라는 거는 조금 오히려 그게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하소연을 하거나 문제를 폭로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감독이 필요한데 국세청이 협조를 안 해줘서 노동시장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 아 국세청이 자료를 잘 안 줘서 어렵다. 방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국정감사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되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선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럼 자료를 어디서 받았냐? 당연히 이제 공단이나 국세청에서 받았을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작년에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10월 23일부터는 그 자료 요구를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 이게 입법에 근거가 없고 자료를 받기가 힘들어서였다라는 게 핑계가 아니려면 올해 10월에는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0월 23일에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그 전부터 미리 소통을 해서 법상 요구하는 건 이때지만 미리 좀 자료를 만들어 놔라. 그래야 이제 연말에 바로 준비를 해서 26년에 정말 이걸 제대로 기획 감독을 하겠다. 뭐 이런 논의가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는 건데 실제로 노동부가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금체불 방지법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국내 사례를 참고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다른 입법이나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5인이라는 단일한 그 수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 자체가 거의 입법적으로 없어요. 비교 법학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은 사업의 종류로 하다가 지금 그걸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이제 뭐 사업장의 근로자 수, 매출 뭐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이 5인이라는 숫자 하나로 차별 적용하는 거는 정말 전례가 없고요. 왜 또 문제가 생기면 5인이 영세하다 뭐 이런 이제 프레임들이 있는데 병의원이라든지 부동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내벤처라든지 정말 영세하지 않은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영세성 때문에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이 맞으려면 그럼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근데 그런 기준들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사례가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조금 그 세금 체계가 다르긴 한데 이 사업 소득자 위장을 국세청이 같이 잡습니다. 노동부랑. 그러니까 뭐냐면 탈세라고 봐요. 그럼 통계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그럼 마찬가지로 뭐 입법적으로 법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을 해야겠지만 그 이제 국세청하고 그다음에 공단하고 노동부가 같이 협력해서 왜냐면 요새 또 4대 보험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이런 건보료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사업주 부담분의 건보료나 연금료를 안 내는 거기 때문에 뭐 고용보험이나 산재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내게끔 하자. 그리고 그렇게 내야 될 보험료들을 안 내므로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하다못해 뭐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그 위장을 통해서 뭐 제품 개발에 다시 더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엔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노동부만의 소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해외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걸 정말 기업 간의 잘못된 경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부에 관할 문제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말 페어한 경쟁, 사람을 쥐어짜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기재부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경총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경영자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글로벌 경쟁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쥐어짜서 경쟁하는 게 해외에 먹힐 것이냐. 그러니까 장기적 시야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정책적인 사례, 입법적인 사례, 실제 그런 뭐 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위장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입법화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로 삼성 SDI는 내리막길을 걷던 중이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 발표로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삼성 SDI의 유상증자 배경과 주식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는 물론이고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건데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소회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투자자들과 100% 같습니다. 어이없는 결정이고요. 이런 결정을 이런 식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건 삼성 SDI 스스로 한 결정은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CEO가 뭐 주총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뿐더러 지금 삼성그룹의 어떤 힘이 개입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한 의심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는 뭐 잠시 후에 더 언급드리겠지만 재무구조도 비교적 탄탄한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악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분노도 치솟고 뭐 그다음에 뭐 물음표도 100만 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저는 삼성 SDI가 단 한 주도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자꾸 이렇게 뭔가 저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묘하게도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상법 개정이 또 거부권이 나올지 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좀 공교롭죠. 그러니까 상법이 통과됐으면 이런 결정을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법 개정은 더 빨리 돼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럽 쪽의 상황이 좋은데도 우리가 좋은 상황을 맞이하지 못한 우리의 경쟁력 부족도 충분히 또 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전기차에 이렇게 휘둘리다 보니까 배터리 산업도 뭔가 다른 부분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위 배터리라고 하면 노트북,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가 주력이었잖아요. 근데 중대형으로 오면서 전기차가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하게 됐는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수요처가 또 마련이 되어야 전기차 쪽의 변동성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 SDI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이쪽에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면서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 상법 개정, 거기다가 악화되는 재무구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번에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이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급락을 피하기 어려운데 방금 이사님도 이제 크게 분노하셨듯이 실제 일반 주주들 성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재무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유보율이 5,000%예요. 물론 유보율이라고 하는 게 자본금하고 잉여금 비교하는 건데 잉여금이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유보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재무구조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500%도 아니고 5,000% 아닙니까? 이게 뭐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모수가 작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재무구조에서 갑자기 유상증자라고 하는 결과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기존에 이제 삼성 SDI에서 아시는 분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 자산만 11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이런 유형 자산까지 하면 지금 자산이 28조입니다. 근데 이제 뭐 공장을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런 유형 자산은 놔두고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뭐 갖고 있는 채권이라든지 다른 회사 지분들일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산 적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한 추정 가치가 4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사주면 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사주기만 하더라도 2조 원 조달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주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유상증자의 형태를 취했다라는 것, 이것은 뭐 당연히 조금 일반 투자자들의 성토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2월 달부터 실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개장 전에 갑자기 발표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뭔가 이런 뉘앙스도 좀 알려주고 뭔가 공시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뜬금없이 아침에, 그것도 개장 전에 나왔던 그 시기도 참 공교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금감원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뭐 물론 그룹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금감원이 워낙 이제 반응이 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이런 기습적인 유상증자 공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맞는 전략이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 삼성 SDI 회사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감원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여당과도 뭔가 반대의 의견을 내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표명했는데, 정말로 금감원이 이에 대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할 의지가 있는지도 앞으로 좀 확인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미 이제 예견됐던 일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회사가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예전에 비해서 버는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써야 될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돈을 잘 벌면 어느 정도 돈을 쓸 수 있는데, 삼성 SDI는 전기차 시장이 가장 좋았던, 또 배터리가 가장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2022년, 2023년에 확실하게 수익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만 했습니다.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O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구조도 악화되지 않았고 이익도 굉장히 잘 내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미국 쪽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미국 쪽에 제대로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시작했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물가가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ESS용 LFP도 개발해야 되고요. 전기차용 LFP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에 사람들이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 SDI가 나름 기술력을 가지고 상용화를 가장 앞당기겠다고 했던 전고체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돈이 안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써야 될 돈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전기차 시장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가 모두 다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이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게 꽤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나 전기차 캐즘 현상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캐즘 현상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작년부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네, 이미 언급드렸던 대로 전기차 캐즘이 아닙니다.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진 건 맞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국가도 지금 성장률이 줄어든 적이 없고 우리만 계속 성장이 줄어들고 있는 점입니다. 뭐 우리는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의 선택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차 캐즘이라는 얘기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는 게, 예전보다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캐즘이 맞는데, 그렇지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1, 2월 달에 전체적인 흐름을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분기별로 이제 제조사 매출이 쭉 늘어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우리는 못 늘었습니다. 특히 1, 2월 달에 유럽 쪽의 전기차가 굉장히 크게 성장해서 30%가량 성장했거든요. 근데 이 성장을 전부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하이니켈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뭐 가격이 싸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나온 유럽의 액션 플랜이라고, 유럽의 장기적인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사업의 육성책에서 명확한 기준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유럽 쪽도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기차의 기준들, 예를 들어서 뭐 2030년까지 얼마, 2035년까지 얼마, 이거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르노처럼 전기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내연기관도 좀 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오케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냐. 내연기관도 살려주고 전기차도 다 살려주겠다는 거냐. 그런 시장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일단 우리나라 회사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럽죠. 우리는 미국처럼 IRA 기준으로 중국 거 다 배척하고 우리 것만 써주는 그런 그림을 원했는데 그런 그림은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캐즘은 적어도 2026년 정도 상반기까지는 캐즘이라고 하기보단 속도 둔화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상황은 원래는 저는 올 하반기부터 좀 개선될 거라고 봤는데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올해 1월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가 26%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근데 이것 역시 중국 업체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배터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LFP도 있고 중국도 NCM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우리는 뭐 9반반, 811 정도의 니켈을 굉장히 많이 쓰는 하이니켈이 주력이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532 정도의 니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드니켈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NCM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거든.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국의 NCM 배터리와 그 다음에 가격이 그보다도 더 싼,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코발트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비싸니까 인이나 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흔하고 싸잖아요. 그러니까 인하고 철로 양극재를 만든 LFP가 더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NCM과 LFP의 차이가 한 이 정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치로 말씀드리면 한 3대1 정도의 차이가 났다면 지금은 3대 한 2.2 이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LFP가 가지고 있던 약점을 중국이 무지막지한 돈으로 정부의 정책적 자금 지원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했고, 이것들이 효율을 끌어올리고 밀도를 끌어올리면서 상대적으로 NCM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강점들을 많이 좀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LFP가 원래부터 좋았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NCM이 갖고 있던 밀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LFP를 채택하는 비율도 늦고 있고요. LFP의 또 하나의 취약점이 뭐냐면 무겁고 충전 속도가 느리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기술 개발로 인해서 NCM 대비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만큼 NCM과 LFP의 차이가 줄고 있는데 가격 차이는 여전히 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 쪽에서도 전기차를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수익을 잘 못 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비싼 걸 쓰면 더더욱 못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배터리들을 많이 쓰고 있고 유럽에서 중국 배터리를 규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싼 중국 배터리를 더 많이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 SDI 주가와 실적이 단기간에 이제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유상증자로 BMW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사님이 종합해서 한번 마무리 전망해 주실까요? 네, 일단 삼성 SDI가 그동안 유럽에 주력했고 형태로 보면 각형에 주력하는 회사예요. 근데 시장은 지금 4680이라고 하는 기존의 테슬라가 만들었던 원통형도 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LFP라든지 미국 진출이라든지 원통형이라든지 삼성 SDI가 원래 해야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분야들의 가속도가 좀 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진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준비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선 저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가는 행태가 아주 괘씸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나 ESS는 삼성 SDI도 아직은 좀 더 개척해야 될 미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삼성 SDI의 대형전지 매출 추이 및 전망표를 보시면 이게 2024년 작년까지는 조금 정체되어 있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약간 반등,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더 큰 반등을 현재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망도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 방향성이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증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아마도 내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캐즘은 그다음에 삼성 SDI가 겪고 있는 이 성장통은 적어도 올해 말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 조금 더 반등 시기가 빨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16%, 17%에 가까운 주식 양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주주 가치는 희석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등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할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반등 시기가 이연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제조사의 전반적인 매출 추이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가속도가 붙는 건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년 정도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공격적으로 여전히 주가가 좀 많이 싸졌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더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나 안정되었을 때 접근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 관점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는 최소한 1년 반 이상 정도의 기간을 보시면서 여유 있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유 알파경제이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